자, 교재 10쪽입니다. 중개업의 등록편이어서 중요한 단원입니다 하고 예고를 드렸죠. 자, 지금부터가 이제 오리지널 본론인데 등록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많이 공부하셨지만 여러분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언젠가는 중개업을 하게 되고, 중개업을 하려면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다시 묻습니다.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면 틀립니다.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단원이 테마 5번 중개업의 등록편이다 이렇게 출발을 했고, 많이 해왔지만 등록을 신청하겠죠. 신청을 하시면 접수하는 곳이 있고, 접수가 되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등록이 되었다, 등록 필했다라고 통지를 해줄 겁니다. 자, 신청한 자에게 며칠 만에 통지해 준다. 7일 내로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되는데 요거 시험에 잘 들어옵니다. 자, 이제 통지가 왔으니까 가서 등록증을 받아야 되겠죠. 등록증을 교부받고 이 등록증을 게시하고 드디어 여러분이 원하는 중개 업무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중개 업무를 하기 위한 절차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은 누구라도 이런 절차를 거치게 돼 있으니까 이를 등록의 절차라 부르는데, 자, 이거를 막 암기합시다 이런 모습이 아니죠. 상식적인 겁니다. 보지 말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을 해야만 중개업을 할 수 있으니까 첫 번째가 뭐다? 등록을 신청한다. 신청하면 접수를 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별일이 없으면 등록이 되었다 통지를 7일 내로 해줍니다. 그러면 가서 등록증을 교부받고 이 등록증을 게시하고 드디어 업무가 개시됩니다. 큰 절차입니다. 시험에 이렇게도 물었어요. 중개 업무를 하기 위한 가장 가까운 시점은 어디입니까? 1. 신청 단계, 2. 접수, 확인, 통지, 5번 교부 단계. 이런 문제도 들어왔었어요. 답이 몇 번? 5번 교부 단계가 가장 가까운 시점 맞죠? 이런 문제를 왜 묻는가 하면 등록 신청해놓고 버적버적 일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업무 개시의 가장 가까운 시점, 교부 단계. 자, 그러면 이제 이게 큰 절차라면 등록 신청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반드시 등록 기준을 갖춰야 되는데, 첫 번째가 자격을 취득할 것. 두 번째, 자격은 취득했지만 중개업은 잘 못하니까 교육을 좀 받아야 돼요. 그를 실무 교육을 이수하고, 세 번째는 사무소를 확보할 것. 우리는 이것을 등록의 기준이다 그러는 거예요. 자, 이 기준을 갖춘 자가 접수를 한답니다. 어디 가서 지금 사무소가 나타났으니까 사무소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접수를 하는데, 여기서 등록을 해주게 되니까 등록관청은 하면 사무소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뭐를 확인합니까? 하니까 두 가지, 사무소가 적합한지, 그리고 두 번째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 결격 사유를 확인해서 별일이 없으면 등록이 되었다 통지를 7일 만에 해줍니다. 우리 졸업생들이 많이 나가서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시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봤겠죠. 법에서는 7일 내로 통지하는데 실제 며칠 만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3, 4일이면 통지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이야기 드리고, 3, 4일이니까 7일 내로 통지해 주는 거 맞죠? 자, 그럼 등록증을 받으러 가는데 등록증 교부 전에 이게 또 아주 중요하게 보정을 설정해야만 등록증을 교부해 줍니다. 자, 그러면 등록증 교부 요건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보정 설정. 법인은 얼마? 2억, 공인중개사 1억, 부칙6조는 1억을 설정해야만 등록증을 교부해 주죠. 그럼 이 등록증을 게시하고, 그리고 업무가 시작되는 게 작은 절차고, 노랗게 적은 것들은 전부 시험 문제입니다, 이게. 이 중에서 특히 결격 사유 오늘 하겠지만 아주 중요하게 관리할 겁니다.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는 시험에서 빠질 수가 없는 단원이죠. 자, 이제 이런 절차를 갑니다. 교재 10페이지. 자, 지금 했던 이야기가 쭉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체크하시는데, 거기 중간 세 번째 칸 내려오시면 사무소 등록의 기준이라는 게 나오죠. 그죠? 지금 이제 필기는 했는데, 그 등록의 기준에 밑에 보면 대통령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의 동그라미.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파악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을 가지고 따라가면서 되는데,
이게 대통령령인지 국토교통부령인지 법령에 있는 건지 막 이렇게 물어둘 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 대통령령에 동그라미 하시고 바로 위에 줄에 등록의 기준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죠? 그 기준에다가 줄을 한번 딱 꺼보시고 앞으로 이제 큰 줄기입니다. 어떤 기준은요, 누가 정한다? 대통령이 정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기준에 따라서 이제 기준이 맞으면 정을 내주죠. 또는 서식을 제공하겠지. 또는 양식을 제공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있습니다. 자, 꼭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만 잡으시면 큰 줄기가 해결이 됩니다. 어떠한 기준은 누가 정한다? 대통령이 정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라고. 대통령령이니까. 그 다음 이 기준이 맞으면 정을 지급해 주거나 서식이나 양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기준은 누가 정하고 대통령이 정하고, 그럼 대통령이 정하면 그 기준이 맞으면 양식이나 정을 내줄 때는 대통령의 쫄병인 국토장관이 만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죠. 쪽팔리게 대통령이 줄 거고 양식 안 만듭니다. 양식은 누가 만든다? 대통령의 쫄병인 국토장관이. 이렇게 하면 90%는 맞아 들어갑니다. 자,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뒤편에서 하겠지만 물건에 대해서 확인 설명해야 된다. 들어보셨죠? 중도, 수도, 소공의 예공을 설명해야 된다. 이 설명해야 되는 기준은 대통령령에 있어요. 그럼 이 물건을 다 설명하고 나면 내가 이렇게 설명했다라고 확인 설명서를 교부해 주라 그랬잖아요. 확인 설명서, 이런 서식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을 그렇게 기억을 해 보시라고요. 자, 다시 이런 등록 기준이 자격을 취득할 것, 실무교육 이수할 것, 사무소를 확보할 것, 이런 기준은 누가 정했다? 대통령이 정했다니까요. 그럼 대통령이 정해놓고 나면 다 맞으면 등록증을 내줘야 되잖아. 등록증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야 정을 교부해 줍니다. 쪽팔리게 대통령이 줄 꺾고 양식 안 만듭니다. 그래서 기준은 대통령이 정하면 정, 서식, 양식은 대통령의 쫄병인 국토장관이 정한다. 요 기준을 콱 집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지간하면 다 맞아 들어간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대통령 하는 것도 정리하셨고, 한양 넘기시면 11페이지, 거기 등록 신청 시 교부 서류, 그리고 등록증의 재교부, 이런 말들이 흘러가죠. 밑에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의 금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기준으로 나타나 있고,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하고 이론을 공부할 거예요. 12페이지에 보시면, 자, 상단에 판례가 또 하나 있는데, 이것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시험에 또 잘 돌아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변호사도 변호사에 줄 딱 긋고 등록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그 말은 반드시 등록 기준을 적용하니까 변호사도 뭐 있어야 된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만 중개업을 한다. 그런 취지예요. 뭐 한 번만 들어도 될 문제지만 왜 이걸 시험에서 서너 번씩 거는가 하면, 지금 강남에 트러스트 부동산이라고 변호사 3사람이 중개업을 합니다. 앞에 포렌카드를 뭐를 걸어놓는가 하면, 우리는 사는 사람한테는 수수료를 안 받겠습니다. 그 대신에 파는 사람한테, 매도인이죠. 컨설팅 비용으로 중개 보수를 받는 게 아니고 상담료로 일정한 수수료만 받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변호사 3사람이 강남에서 트러스트 부동산 이런 걸 했어. 자, 그러니까 옆에 있는 중개업자들이 죽을 지경이죠. 안 그래도 공신력 있는 나름대로의 자격증 있는 변호사들이 3사람이 모여가지고 중개를 하는데, 아파트 소개해주고 나면 사는 사람한테는 안 받고 수수료, 그죠? 파는 사람한테만 컨설팅 비용으로 얼마를 받겠다. 이렇게 들어오니까 주변에 있는 개공사들이 변호사도 중개업을 하려면 자격증 있어야 되는데 왜 없이 하느냐 하고 고발했겠죠. 그래서 이제 소송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이 많죠. 변호사들은 하는 업무가 소송하는 게 자기들 주 업무잖아. 그죠? 누가 이길까 하고 이제 이렇게 꾸준히 봤는데 판결이 이렇게 났어요. 변호사도 자격이 없으면 중개업을 할 수 없다라는 판례. 그래서 위반했으니까 500만 원 벌금 이런 걸 받았어요. 변호사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하는 일이 소송이니까 1심에서 그렇게 결과가 나오니까 2심 항소했겠죠. 항소한 결과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중개업을 하려면 반드시 기준을 갖춰야 되고 기준에는 자격증을 취득할 것. 이 말을 하나 익히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이 앞에서 지나갔다면 등록에 관한 문제들입니다. 틀리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해답도 넘어갔으니까 멋지잖아요. 자, 틀리는 거 골라라. 고르지 말고 읽으시면서 오다,
X다를 지금부터 빠르게 표시합니다. 시작. 해답도 넘어갔으니까 멋집니다. 볼 수 없죠? 읽고 O, 읽고 X 빠르게 표시합니다. 자, 틀리는 것은 하고 갑니다. 같이 갑시다. 자, 여러분 이걸 천천히 시간을 갖추고 생각하시면 충분히 따라갈 수도 있지만 지금 시간 관계상 수업 중이니까 빠르게 읽고 그냥 생각 없이 OX로 빠르게 체크하시고 틀리는 것만 집중적으로 본다. 이렇게 관리합시다. 자, 1번. 업무 정지를 받은 개공사는 업무 정지 중에 당해 중개업을 폐업하고 다시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X. 신청할 수는 없다. 그죠? 만약에 업무 정지 받은 자가 폐업하는 건 자유인데 폐업하고 다른 데 가서 다시 등록할 것 같으면 업무 정지의 효과가 성립되지 않죠. 별것 아니지만 잘 들어옵니다. X.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의 대표자, 즉 특수법인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X. 이 법의 기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잖아. 그죠? 특수법인 X입니다. 3번. 개설 등록 당시 실무 교육을 이수받은 자는 폐업을 하고 다시 신규 등록을 하고자 할 때는 폐업 기간과 관계없이 실무 교육이 면제된다. X. 왜? 교육의 유효 기간은 1년이에요. 그러니까 1년 안에는 다시 받을 필요 없지. 기간에 관계없이 면제된다. X. 4번. 사무소 개설 등록 통지를 받은 자라도 등록관청에 보정 설정 신고를 하기 전에 중개업을 하였다면 무등록 개공사로 보아야 한다. X예요. 여기 보고 계십니까? 지금 등록을 한 자가 등록이 됐어. 근데 보정을 설정하기 전에 이제 영업을 했는 모양이지. 그죠? 성질도 급하죠. 등록 좀 교부받고 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자는 무등록이다? 아니다. 무등록은 아니잖아. 등록은 돼 있으니까. 그죠? 그 무등록의 시점을 잘 보시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등록을 신청해놓고 뻐적뻐적 일했다. 이거는 당연히 무등록 맞죠? 등록이 안 됐으니까. 그죠? 여기까지를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자, 5번째죠. 5번.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될 사유에 포함되는 개공사는 등록 취소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개공사 자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X죠. 취소될 사유가 있으면 취소가 되고 영업을 하는 자가 해당되지. 그 취소될 사유를 가지고 했다고 개공사 자격이 없다 하면 X에 취소가 되면 개공사가 없어지는 거죠. 자, 바로 밑에 등록은 일신전속적 처분으로서, 이 말은 등록은 한 사람에게만 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의 몸에만 딸려가는 권리인데 법인의 대표자가 사망을 하면 등록관청은 취소 없이도 효력은 소멸한다. 조심하셔야 돼요. 법인의 대표자 사망에 줄 거 놓고 대표자를 어떻게 하면 된다? 교체하면 되지. 효력이 소멸될 필요는 없죠. 그런데 개인이 죽으면, 여러분의 저와 같은 개인이 죽으면 효력 철수 안 해도 자동으로 효력 소멸이죠. 그래서 개인은 사망, 법인은 해산이에요. 근데 대표자가 죽으면 교체하면 되니까 소멸하지 않습니다. 조심해야 될 문제. 자, 다 X입니다. 7번. 공인중개사가 등록을 하지도 하는 경우에 등록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와 기존의 개공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자, 종별을 달리해 줄 딱 끊고 신규 등록을 하는 경우에 첨부하는 서류는 동일하지는 아니하다. 오, 동그라미. 무슨 말인 거니까? 여러분, 부칙 6조인 개공사가 드디어 자격증을 땄어요.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로 종류가 달라지잖아요.
그럼 자기가 자기 좀 땄다는 걸 제시해 줘야 될 필요가 있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동일하지는 않다. O. 법인인 개공사는 반드시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반드시 중개업만 때문에 X예요. 법인은 뭐 컨설팅, 프랜차이즈업, 주택과 상가를 분양 대행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업무 다음 시간에 합니다. X. 9번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이 등록증 교부 전에 확인하는 유일한 사항은 보정 설정 여부이다. O. 여기 있습니까? 등록증 교부 전에 유일하게 확인하는 것은 뭐다? 보정 설정. 아주 중요한 표현. O. 법인의 설립 목적의 중개업 외에 부동산의, 자, 부동산의 줄 한번 꺼보시고, 여러분, 부동산만 탁 보면 밑에 자동으로 뭐, 토지, 건물이잖아요. 토지, 건물 딱 적어놓고, 분양 대행 업무가 포함되어도 등록을 받을 수 있다. X예요. 왜 X인가 하면, 우리는 건물만 분양할 수 있어요. 개공사는 토지를 분양한다면 틀린다. 그래서 이런 문제 조심하셔야 되겠죠. 부동산의 분양 대행하면 틀린다. 뭐만 분양하라고요? 건물, 주택과 상가만 분양합니다. 자, 그래서 X. 지금 한 10개 정도를 공부하셨는데 행위나 틀리는 것은 집중적으로 공부하시고 그 다음 이거를 반대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2배로 공부하셔야 된다 그랬죠. 예를 들면 마지막 분양된 뭐 포함되어도 등록을 받을 수 있다 하면 X 지금 체크하셨잖아요. 그럼 만약에 시험에서 포함되면 등록을 받을 수 없다 하면 O 할 준비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배로 확장을 하는 모습을 갖추셔야 됩니다. 뒤에 해설을 잘 돼 있습니다. 체크하시고. 자, 6번 내려오면 개공사의 결격 사유입니다. 여기 보고 계십니까? 등록을 한 자를 확인을 하는데 첫째 사무소가 적합한지 무허가 건물 이런 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중개업을 할 수 없는 사유, 결격 사유에 대해서는 시험에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결격 사유에 대해서 설명인데 옳은 것, 오른쪽 페이지까지 해서 모두 11가지를 준비해 놓겠습니다. 자, 옳은 걸 찾아라. 옳은 거 찾지 말고 읽으시면서 O, X로 빠르게 표시합니다. 시작. 읽고 O, 읽고 X 표시 빠르게 합니다. 자, 시간 관계상 같이 가겠습니다. 좀 덜 하신 분도 있겠죠. 자, 1번 결격 사유에 대해서 옳은 것은 1번 미성년자 및 피한정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다. X입니다. 자, 미성년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19세가 넘어야 한다. 피한정 후견인, 하늘만 보면 1시간씩 웃는 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사람은 후견 종료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벗어나는 방법 2가지 기억합시다. 미성년자는 혼인을 하거나 부모 동의 받아도 안 돼요. 19세가 넘어야 한다. 피한정 후견인은 후견 종료 심판을 받아야 된다. 보살펴 주는 것이 끝났다라는 말은 이제 정상이 되었다. 그런 뜻이겠죠. 1번 X. 2번 파산 선고를 받은 후 채무를 전부 변제하여 법원에 복권을 신청한 자 결격 사유에서 벗어난다. X예요. 복권이
되어야 한다. 신청만 해서는 안 됩니다. X 많이 나왔습니다. 3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자는, 자, 가석방에 동그라미 놓고 가짜로 석방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가석방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X입니다. 자, 예를 들면 누가 징역 3년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림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요. 1년, 2년, 3년 살아야 되겠죠. 징역 3년 받았으니까 우리 법에서는 징역형을 받은 자는 종료된 날로부터 얼마가 지나야 된다? 3년이 지나야만 돼요. 그러면 징역 3년을 받은 날로부터는 얼마 지나야 된다? 6년 이렇게 대답하시면 대충 이해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징역 3년을 받은 자가 2년을 살고 나니까 가석방이 되었대요. 가석방이라는 말은 가짜로 석방되었다 이 말이에요. 왜? 성적이 우수해서 모범수니까 밖에 나가서 집에서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살던 데서 계속 사는 게 좋겠다, 집에서 사는 게 좋겠다? 집에서 사는 게 훨씬 좋은 제도죠. 그럼 집에서라도 살아야 되니까 집에서 살고 끝나면 3년이 지나야 되니까 가석방 받은 날로부터는 몇 년 하면 답이 뭐 4년 이렇게 해야 안 되겠어, 그죠? 자, 가석방은 얼마를 살아도 집에서 살아야 되니까 이 날로부터 3년 하면 이거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문 주의하셔야 돼요. X. 4.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벌금 300만 원을 받고, 자, 이제 결격사유에서 벌금이 딱 뜨면 여러분들 노래 제목이 이벌삼삼, 이 법을 위반해서 벌금을 받아야 되지 도로교통법, 변호사법 이런 것들은 결격사유 자체가 아닙니다. X. 5번 중개사법을 위반을 원인으로 등록이 취소된 개공사가 재등록을 하면 등록 취소일로부터 3년간은 결격사유로 종사할 수 없다. 5. 자, 여기서 배우는 것, 자격이든 등록이든 한번 취소된 자는 몇 년 동안 못한다? 3년. 여러분 상식 아니에요? 오늘 취소시킨 자를 내일부터 일해라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그 기준이 3년이 지나야 됩니다. 넘어가서 6번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는 개공사의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X.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염려가 있는 자는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도 몇 사람 보인다 그랬잖아요.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가 아니고 법원으로부터 선고를 받은 자를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부릅니다. 선고를 받아야 되지 염려가 있는 자 하면 틀린다. 출제됐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7번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일반 사면 받은 자 즉시 개공사가 될 수 있다. 맞다. 그래서 일반 사면은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요거하고 비교되는 게 밑에다가 적기를 특별 사면 딱 누르면 더하기 3년 지나야 돼요. 광복절 특사 이런 거 특별 사면 들어오면 더하기 3년. 자, 바로 밑에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 중에 있는 자는 결격 사유이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선고유예만 들으면 옆에다 뽑아서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 노래를 그래 부릅니다. 뭐 벌금이든지 자격 취소든지 뭐든지 선고유예 들으면 저절로 따라 붙는 말 아무것도 아니다. 결격 사유 아닙니다. 그래서 5. 9번 90년 8월 20일 오후 10시에 태어난 출생한 자는 이제 미성년자죠. 2009년 8월 20일 0시부터 개공사유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5. 즉 결격 사유를 따질 때는 19세만 넘으면 되니까 시간이 10시에 나는 놈은 10시가 지나야 된다는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시간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민법에서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 날만 지나면 미성년자에서 벗어납니다. 5. 10번 업무 정지를 받은 개공사인 법인의 업무 정지 사유가 발생할 당시 고용인 줄닦고 여러분 고용인은 누군가 하면 소공사나 중개보조원을 고용인이라 그래요. 자, 고용인이었던 자로서 당해 법인에 대한 업무 정지가 경과되지 아니하면 고용인은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X예요. 여러분 소공사나 중개보조원을 결격 사유로 가는 건 아니죠. 자, 주목합니다. 주목. 제가 미래공인중개사 대표 공인중 개공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사장님이고 우리 직원이 중개보조원 같이 일하고 있겠죠. 만약에 개공사가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취소됩니다. 취소되고 나면 중개보조원은 결격 사유도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야. 고용인은 적용 안 한다니까. 이해되겠죠? 개공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법인인 경우에 자 다시 제가 서울중개주식회사 대표이사예요. 서울중개주식회사 대표이사인데
우리 서울중개주식회사 사무실에 보면 임원도 있고 고용인도 있겠죠. 임원은 같은 결격 사유예요. 대표이사와 같은 급이니까. 근데 소공사나 중개보조원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개념을 익히셔야 됩니다. 11번 또 나온다. 개공사가 이 법을 위반하여, 자, 이 법 동그라미, 벌금형, 벌금 동그라미, 300만 원 동그라미, 2, 벌, 3, 3이 지나야 되니까 선고받고 등록이 취소된 경우, 자, 줄 것입니다. 등록 취소받은 날, 그것 때문에 X 3년이 아니고 벌금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X입니다. 11번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이 벌 3, 3은 많이 들으셨죠? 그럼 벌금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벗어나지 취소된 날로부터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 벌 3, 3을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어쨌든 11번 X. 자, 11개 정도의 결격 사유를 했으니까 사실은 22개를 공부한 겁니다. 반대로 들을 수 있고 결격 사유는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거기 결격 사유 효과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고 지금 문제에서 다 짚었던 것들입니다. 그 결격 사유 효과 바로 밑에 판례 들어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별표 탁 찍고, 자, 개공사가 양벌 규정으로 처벌받으면 결격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의 동그라미. 그러니까 개공사 자기가 잘못해서 벌금을 받으면 결격 사유이지 고용인의 행위로 개공사가 벌금 받았을 때는 결격 사유로 보내지는 않습니다. 이런 판례도 아주 중요하죠. 바로 밑에 고용인 관계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고용인, 거기 제목에 동그라미 딱 하시고 개공사의 고용인이라는 말이 딱 들어오면 좀 전에도 적어 넣었지만 밑에 두 사람, 소공사, 중개보조원, 여기 저절로 연결돼야 됩니다. 고용인 하면 두 사람이 있고 그 두 사람의 차이점을 잘 적어놨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가시면 16페이지 상단, 이런 소공사와 중개보조원의 차이점, 뭐 공통점 이런 게 연결되어 있고, 이제 이 단원에서 문제가 나오면 바로 밑에 사용자 책임 여기서 나옵니다. 별표 탁 찍으시고 이거를 이렇게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고용인이 한 행위는, 고용인이 누군지 아시죠? 소공사나 중개보조원이 한 행위는 누가 한 것으로 본다? 개공사가 한 것으로 본다. 이거를 사용자 책임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고용인이 한 것을 왜 개공사가 책임지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기가 유리창을 깨면 누가 책임진다? 엄마가 책임진다를 이해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아기가 유리창을 깼는데 왜 엄마가 책임지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자기가 세 번째 엄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엄마는 아기가 유리창을 깬 것에 대해서 진짜 엄마는 책임져 줍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고용인이 한 행위는 개공사가 책임지는 것을 자기가 잘못이 없어도 책임지니까 무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기가 유리창을 깨면 엄마는 무과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엄마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아기가 유리창을 깨므로써 손해도 발생했겠죠. 유리창값. 그 다음에 그 행위가 뭐 유리창 깼다고 교도소 갈 리는 없지만 만약에 징역이나 벌금을 받을 일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손해를 개공사가 책임져야 된다고. 그죠? 그 다음에 징역이나 벌금을 받으면 개공사는 뭐를 책임진다? 벌금형을 같이 받게 된다고. 그래서 이거를 둘 다 처벌하니까 양벌 규정인데 좀 전에 판례는 만약에 개공사가 이렇게 해서 300만 원 벌금을 받았더라도 결격 사유는 아니다. 이게 판례예요. 벌금 300만 원 받는 것에도 억울한데 결격 사유를 갖버리면 영업이 취소돼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이 모습을 손해도 책임지지만 민사적 책임도 지지만 형사적 책임도 진다. 이게 개공사의 책임이에요. 그 표에 연결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그런 관계를 거기 보시면 좀 고상한 말이 하나 나오죠. 사용자 책임의 2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고용인이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하면 중개 의뢰인은 개공사에게 청구해도 되고 또 잘못을 한 고용인을 상대로 연대적으로 둘 다 해도 되고 선택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관계를 뭐라 부른다? 부진정 연대 채무를 한다. 이거 조금 고상하잖아. 그죠? 동그라미 딱 해놓고 별표 찍으셔야 돼요. 그래서 고용인의 행위에 대해서 개공사가 책임지는 관계를 무슨 관계? 부진정, 연대, 채무 둘 다 책임진다 이런 뜻이에요. 연대해서 책임지는 관계다라는 말도 하나 익히시고,
바로 밑에 4번 보시면 사용자, 즉 책임인 개공사는 손해배상 책임은 자기가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지니까 이를 무과실 책임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 이 고용인 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물으면 바로 밑에 있는 문제의 틀, 프레임이라 그러죠. 이 표가 100% 나옵니다. 100%. 자, 밑에 해설과 해답을 딱 가리시고 1번 문제 읽고 답하세요. 시작. 자, 한번 읽으셨습니까? 항상 이 틀이 이랬잖아요.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갑은 단독주택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소공사 A로 하여금 거래를 성사시키도록 하였는 바 소공사 A가 쌍방으로부터 보수 외에 사례를 받아낸 사실이 적발되었다. 개공사 갑과 소공사 A의 제재. 항상 이렇게 틀 딱 갖다 붙이면 되잖아. 봐요. 소공사 A가 한 행위는 개공사 갑이 한 것으로 본다. 근데 소공사가 뭐를 했다고요? 수수료를 초과해서 받았다. 수수료 초과해서 받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손해도 발생했겠죠. 300만 원 받을 걸 1000만 원 받았다. 700만 원의 손해도 발생했을 거고 수수료 초과하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에요. 그럼 이 행위에 대해서 개공사는 뭐 1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요 틀이 그대로 들어간다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옳은 것 틀린 것. 자, 1번. 개공사 갑이 만약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 갑의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여기 보고 계시죠? 아무리 받더라도 결격 사유는 아니다. 이게 중요한 판례라니까요. 1번부터 틀린 답이에요. 자, 그럼 1번은 답이고 그 다음부터는 공부하는 겁니다. 2번. 개공사 갑이 고용한 A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자격 정지를 받는다. 여러분, 수수료 초과하는 것을 우리는 금지 행위라고 불러요. 암기표 2번 표입니다.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암기표 2번이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자격정지 사유 노래 제목이 하단으로 이인을 설설 기계금 하면 자격정지 받아요. 금 하니까 금지행위는 자격이 정지받는다. 이렇게 탁 들어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때 동그라미 3번 소공사 A는 얼마? 1년에 1000만 원. 여기 있죠? 소공사는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에 해당한다. 맞고 당연히 1번이 틀렸으니까 다 맞죠. 그 다음 4번 A가 형벌을 받더라도 갑의 자격이 취소되지는 않는다. 맞다. 형벌하면 자동으로 뭐죠? 징역이나 벌금이잖아요. 반드시 벌금을 받으면 취소 안 돼요. 징역을 받아야 취소되니까. 그래서 그 지문도 취소되지는 않는다. 5번 소공사 A가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자는 소공사 A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그래 들어가잖아. 그죠? 여러분 이 문제의 틀이 그대로 나옵니다. 지금 요래 나왔잖아요. 소공사가 수수료를 초과해서 받았다 나왔는데 소공사가 투기를 조장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요 틀에다가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투기 조장하면 얼마다?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이에요. 그럼 3천만 원의 벌금에 해당된다. 그래서 들어가 간다고. 딱 틀에다가 탁탁탁탁 넣습니다. 그리고 이 행위는 금지 행위니까 소공사는 뭐 받는다? 자격정지인데 만약에 징역형이 확정되면 자격증도 취소되겠다. 그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익혀가는 시간. 자, 넘어가서 이제 개공사의 업무의 범위입니다. 17페이지 테마 8번. 개공사의 업무의 범위하고 탁 들어오는데 밑에 표를 딱 보니까 법인의 업무 열거조항이다라는 게 있고 법인은 다음 6가지만 해야 돼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부칙 6조는 업무의 범위가 안 적혀져 있잖아, 그게. 그죠? 왜?
안 마실 수 없다 할 수 있다. 이까지 공부했어요. 그래서 개인은 업무에 제한이 없어. 그러니까 뭐를 해라라고 적을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법인의 6개 업무는 시험에 빠진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암기표에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 자, 법인의 업무 여러분 이론이 돼 있고 바로 밑에 문제 보시면 이제 업무의 범위 옳은 것 하나 찾으시오. 문제 풉니다. 시작. 옳은 거 찾으시면서 틀리는 데를 표시하셔야 돼요. 4군데. 갑시다. 옳은 것을 찾으세요. 답은 몇 번? 5번입니다. 자, 1, 2, 3, 4는 다 틀렸는데 5번 현행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법인인 개용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방금 보셨죠? 개인인 개용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타 법에서 금지하지 않은 한 타 업무를 겸업할 수는 있다. 그래서 옳은 것은 5번. 그러니까 개인은 중개업무를 하면서 안마시 수속을 하든지 보험 대리점업을 하든지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든지 제한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 5번이 오라면 틀린 거 수정합니다. 1번 현행 공인중개사법상 중개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개공사의 종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 X 차이가 없다. 여러분 종류별이 이렇게 등록된 개공사는 3사람이 있죠. 법인, 공인중개사, 부칙육조가 하는 물건에 대해서 차이는 있다 없다? 없어. 똑같이 토, 근, 입, 광, 공 5가지를 그대로 합니다. 차이가 없다. 이 부칙육조 2항의 개공사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을 하면 모든 지역, 그 모든 때문에 X죠. 중개대상물을 중개할 수 있다. X. 부칙육조는 자기 사무소가 있는 시도만 영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부칙주가 서울에서 영업을 한다? 서울에 있는 물건만 해야 되지 경기도나 충청도 물건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거래 정보망에 가입을 하면 정보망에 있는 것은 자기 지역 외에도 할 수 있지 모든 중개대상물 때문에 X입니다. 3번 업무 지역의 범위를 위반한 부칙육조 개공사 행정처분과 동시에 행정질서벌이 된다. 그래서 X인데 여러분 행정처분 줄 딱 것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공식입니다. 행정처분 하면 정지나 취소, 정지 또는 취소. 행정질서벌이 딱 들어오면 이거는 과태료 이래 딱 저절로 연결이 돼야 돼요. 자, 그렇게 일단 적어놓고 자, 그럼 부칙육조가 서울에 있으면 서울 물건만 해야 되는데 강원도 물건이나 충청도 물건을 하면 위반이잖아요. 제재가 뭘까요? 부칙육조가 지역을 위반하면 6월에 업무 정지예요. 그 정지만 받지 과태료는 해당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X다. 그죠? 이게 옛날에는요. 6개월에 업무 정지 받고 200만 원 과태료 이런 시절도 있었어.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이래 내는 거예요. 정지만 해당합니다. 4번 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개공사의 업무 지역은 전국이고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전국을 업무 지역으로 할 수는 없다. X. 자,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하는 중개업을 하는 자를 특수법인 아까 했잖아요. 아까 제일 앞에 첫 시간에 했어요. 특수법인도 업무 지역은 어디다? 전국이에요. 법인이니까. 그죠? 그렇게 정리를 해보는 시간. 자, 내려가면 테마 9번째 중개사무소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소를 갖추고 일을 해야 되잖아. 그죠? 이제 사무소에 관한 문제가 출발을 했습니다. 밑에 5개 지문이 있고 옳은 것 하나 고르시오. 자, 시작. 틀리는 곳 4군데도 표시합시다.
자, 이런 시간만이라도 집중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갑시다. 1번. 바르게 한 것은 1. 모든 개공사 2개 사무소를 둘 수 있다. X. 절대로 사무소는 몇 개만 둬야 된다? 하나만 둬야 됩니다. 2번 개공사 갑은 업무 정지 기간 중에 폐업을 하고 타 개공사가 사용하던 사무소로 이전 신고를 하였다. 2번이 O예요. 이거 O 하기 안 쉽죠? 여러분 업무 정지 받은 자 사무실로 같이 가는 걸 이걸 뭐라 그런다? 공동사무소를 유지하는 건데 업무 정지하고 폐업했으면 그 사무실은 비었잖아요. 그 사무실에 못 들어간다. 그런 규정은 없어요. 우리 중개사법은 건축법상 적합하면 될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지금은 그 업무 정지로 들어왔는데 여러분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뭐를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사무실로 중개사무소를 오픈할 수 있다. OX. O예요. O. 그러니까 건축법에 적합하면 되지 뭐 취소되던 사무실, 정지받았던 사무실 안 된다는 건 없다니까요. 오죽했으면 수업 때 이랬습니다. 피가 줄줄줄 흐르는 사무실로도 개설할 수 있다. OX. O. 건축법에 적합하면 된다니까. 그죠? 그 기준을 익히셔야 됩니다. 그 2번을 O 하기가 안 쉽죠? O. 3번 공동사무소인 경우 구성원인 개공사가 각종 신고 행위를 개별적으로 하여야 하나 사무소 이전 신고는 공동사무소 대표자가 일괄 신고할 수 있다. X. 공동사무소는 대표자라는 말 나오면 무조건 X예요. 대표자 없어요. 각각 이전 신고합니다. 4. 개공사 을은 중개사무소가 협소하여 앞 건물에 사무소를 임대하여 그 사무소에서는 주로 상담만 하였다. 그렇게 계약서는 작성 안 했다 이 말이잖아. 그죠? 상담만 하기나 말기나 절대로 2개 사무소 두면 안 됩니다. X. 5번 현행법상 개공사는 이중 등록, 이중 사무소 설치가 금지되나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X. 법인도 이중 사무소, 이중 소속은 금지합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인데 2번 찾기가 안 쉽습니다. 이제 뭐를 주의하셔야 되는지. 사무소는요, 얼마나 엄하게 관리하냐면, 협소하여 앞 사무실에 뭐 얻어서 상담만 했다. 그것도 안 되지만, 여러분 중개사무소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여기가 1층, 2층, 3층이에요. 여기 중개사무소가 있어. 그럼 주소가 이렇게 되겠지. 종로구 무슨 동 17번지에 있는 무슨 공인중개사 사무실 주소가 그렇겠죠. 근데 여기 2층에 얻었어. 그래도 주소 똑같잖아 봐요. 종로구 무슨 동 17번지 그죠? 요렇게 얻어도 되느냐? 절대로 안 된다고. 그 주소가 같아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중개사무소는 반드시 몇 개 둬야 된다? 하나만 둬야 됩니다. 법에 강하게 제시합니다. 자, 넘어가면 2번 문제는 같이 한번 해봅시다. 2번 분사무소 시험 계속 나옵니다. 별표 찍어놓고 문제. 분사무소에 대해서 옳은 것은 자, 1. 법인의 분사무소는 모든 시군구별로 설치할 수 있으나 부터 X다. 그죠?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을 제외합니다. 모든 때문에 X. 2번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의 설치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X. 다른 법률에 있는 자는 이 법을 안 따른다니까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둘 필요는 없다. X. 3번 법인의 분사무소도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분사무소를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사무소 기준은 뭐다? 건축물 대장이 있어야 돼요. O. 답은 3번. 4번 분사무소 신고 필증을 분실하여 재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재교부를 신청한다. X. 분사무소 지점에 관한 것은 모두 주된 사무소 본점에 신청합니다. 그래서 또 X. 5번 공동사무소에 소속된 개공사는 공동사무소 외에 다른 사무소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X입니다. 사무소는 절대로 공동사무소 해놓고 자기 개인 사무실 유지하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X. 그래서 답은 3번. 3번 문제 넘어갑니다. 사무소 이전도 시험에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별표 딱 찍어놓고 서울에서 영업하던 자가 구리시로 이전했다고 칩시다. 사무소로 이전하는 게 서울에서 하던 자가 구리로 가는 것을 관할 지역 외로 갔다 그래요. 근데 서울에서도 서울 안에서도 이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걸 관할구역 내로 이전인데 사무소 이전은 100% 시험이 나옵니다. 자,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1번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한 후 이전 신고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면 무등록 개공사로 행정, 형벌, 징역과 벌금에 처해진다. X예요. 사무소 이전 신고 위반은 옆에 적어요.
1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자, 그럼 1번부터 틀린 겁니다. 공부합시다. 2번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 신고한 경우 사무소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하는 이전 전의 행정처분은 누가 한다? 이전 후 관청이 행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울 강남에서 영업하다가 구리시로 갔어요. 그럼 강남에서 위반한 것을 피하려고 구리로 갔는데 그럼 강남에서 위반한 것을 누가 처벌한다? 이전 후 구리시가 처벌한다라는 뜻이에요. 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3번 중개사무소 설치 기준과 운영에 관해서 필요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X. 기준 딱 들으면 대통령이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문이 사실은 맞다 하니까 맞는 줄 알지만 만만찮은 지문입니다. 그래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개공사 갑옷 개공사 을이 사용 중인 중개사무소로 이전을 하고 을의 성낙서와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이전 신고를 하였다. 갈로 열고 이렇게 해서 공동사무소가 설치되는 거예요. 공동사무소 설치. 그래 적어놓으시면 편하죠. 5번 개공사가 등록관청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 신고한 때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재교부하는데 다만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 신고할 때는 등록증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할 수 있다. 자, 그럼 여러분 물어봅시다. 강남에서 영업하는 자가 강남구청장으로부터 등록증을 받아서 영업하고 있었겠지. 그러다가 구리시로 가면 그 강남구청으로부터 받은 등록증을 갖다 내면 구리시장이 별도로 다시 교부해 주잖아요. 그 재교부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강남 역삼동에 있던 자가 강남의 설렁으로 이전하는 거예요. 그럼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했잖아. 그죠? 그러면 강남구청장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고 주소는 바꿔줘야 되겠지. 그래서 그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한다 이렇게 나가잖아. 지금 그죠? 소토리 이해됐습니까? 그 그림을 익히셔야 됩니다. 틀리는 것 1번. 자, 넘어가면 인장 등록, 그 다음에 휴업, 폐업, 제목 하나에 한 문제씩입니다. 여러분, 중개업을 하는 사람은요, 내가 이 도장을 쓰겠다라고 등록을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 만약에 계약서가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는데 개공사는 내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책임질 필요 없잖아요. 그럼 이 계약서를 누가 적었느냐 책임을 알려면 도장 찍어놓는 걸 딱 보면 안다고. 그래서 중개에 필요한 도장을 등록해놓고 영업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책임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자, 지금 1번에 인장 등록에 대해서 옳은 거 찾아라. 6개 지문이 떴는데 이 6개를 절대로 벗어나서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 해답-햇을 딱 가려놓고 1번 문제 옳은 것 하나 찾으세요. 시작. 자, 1번 갑니다. 옳은 것을 찾으시오. 1번, 개공사가 사용하던 인장은 중개행위 개입 근거, 책임의 입증, 그리고 보수 청구의 근거 등의 기능을 하므로 개공사가 작성한 거래계약서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다. X예요. 도장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죠. 계약은요. 파는 사람, 사는 사람이 내가 팔겠다, 사겠다를 보지 도장을 보고 유효, 무효를 따지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 중요합니다. 효력이 없다. X. 2. 분사무소는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거 하여야 한다 때문에 X예요. 등록할 수 있다. 아주 조심해야 될 부분. 3. 개인인 개공사와 소공사는
인감증명법에 의해서 신고한 인장을 등록한다. X예요. 개인과 소공사는 가로, 세로 7에서 30mm 도장을 등록합니다. 4. 법인인 개공사의 인장을 등록하고자 할 때는 법인의 대표자 인장을 등록한다. 너무나 비슷하게 보이지만 대표자 인장이 아니고 법인 자체의 인장이에요. 즉 서울중개주식회사라는 도장이지 서울중개주식회사 대표이사 김갑동 대표자 도장이 아니라니까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5번째, 등록된 인장을 변경을 하면 변경일로부터 며칠 내로 7일 내로 변경 등록하는데 이 숫자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인장을 잊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면 7일 내로 변경 등록. 5. 6번, 법인은 대표자, 분사무소는 책임자 인장을 등록한다. 무조건 X입니다. 너무나 비슷한 조문이기 때문에. 자, 다 묻습니다. 법인은 무슨 도장? 법인 인장이에요. 법인은 법인의 인장. 분사무소는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하지 분사무소 책임자 도장이 아니라니까. 그죠?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6번. 자, 그렇게 해서 인장 등록에 관한 6개 지문을 띄웠고 반대로 하면 12개를 띄워놓은 겁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오른쪽 갑니다. 휴업, 폐업, 테마 11번째. 휴업은 쉬는 거고 폐업은 그만두는 거잖아요. 언제든지 자유롭게 휴업, 폐업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오른쪽에 사전 동그라미, 방문 동그라미 그 두 마디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휴업, 폐업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사전에 신고하고 합니다. 그 다음 반드시 이거는 등록증을 갖다 내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전자문서로 하는데 유일하게 방문해야 돼요. 지금 세월이 인터넷 시대다 이거 아시죠? 그래서 방문해도 되고 전자문서도 되는데 딱 이때만 방문 신고예요. 자, 지문을 모두 7개를 띄워놨습니다.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몇 개 찾지 말고 읽으시면서 OX로 표시합니다. 시작. 자, 같이 갑니다.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몇 개 찾지 말고 갑시다. 1. 개공사가 사망을 하면 그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지체 없이 등록증을 첨부하여 폐업 신고해야 한다. OX. X입니다. 얼마나 지문이 몇 가지 보이지만 이 조문은 폐지됩니다. 그래서 1번 X. 자, 여기서 여러분 배울 수 있는 것. 사망했을 때는 폐업 신고 없다. 이거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X. 2번 너무나 강조했죠. 휴업과 폐업은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다. 이건 무조건 X예요. 이때만 유일하게 방문 신고합니다. X. 3번 사무소 개설 등록 후 3개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할 때도 휴업, 폐업 신고서에 따라 뭐 해야 된다? 휴업 신고는 해야 된다. 그죠? 3월을 초과할 때는 휴업 신고합니다. 5. 동그라미. 4.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재개신고를 받았다면 5일 이내에 반납받은 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 언제까지 반납해 줄까요? 즉시 반납합니다. 휴업 환자가 중간에 나 영업하겠어 하면 즉시 반납해야 되지. 5일 후, 3일 후 이래 반납하면 니 5일 동안 일 못한다는 말이 된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X예요. 이런 것들은 5일, 7일 이런 데 막 걸려 들어가지고 숫자가 며칠이지? 막 이래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즉시 반환합니다. 5번 법인의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있다. 없다 때문에 또 X. 그럼 분사무소별로
본전별로 휴업할 수 있다. 6번 개공사는 징집으로 인한 입영으로 8개월의 휴업 신고를 등록관청에 하였고 그 후 5개월간 휴업기간 변경 신고를 하였다. 자, 6개월 넘어서 휴업할 수 있는 거 징집, 요양, 취약이 있었잖아. 그죠? 이게 변경 사유에 해당되는 것들이다. 그 말이에요. 오, 동그라미. 7번 휴업 폐업 신고는 반드시 방문 신고만 할 수 있다. 오, 얼마나 강조하고 싶었으면 또 거기 지문에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휴업 폐업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오고 그 한 문제에 지금 보고 계시는 지문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걸로 익히시고 하단에 휴업 쉬는 것과 오른쪽에 업무 정지의 차이점 그것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면 이제는 일반 중개와 전속 중개 계약으로 접어듭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등록하는 절차를 공부하셨습니다. 등록을 해야 중개업을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럼 등록이 됐다. 그러면 중개계약 파트로 접어드는데 중개계약은 여러분한테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했는가 하면 그림으로 기억합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 갑이 있고요. 사는 사람 을이 있습니다. 개공사가 중개를 합니다. 이제 등록을 했으니까 개공사가 영업을 하는데 하나 사주세요, 팔아주세요를 중개계약이라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무슨 계약을 하지요? 아파트를 하나 사주세요 하는 게 중개계약이에요. 또는 이 사람은 팔아주세요 하고 있겠지. 그래서 팔아주세요를 중개계약이라 하니까 중개계약이 무엇입니까 하면 그림을 보고 대답하기를 의뢰인과 누구 사이에 개공사 사이에 일어나는 것을 중개계약이라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중개계약과 거래계약을 구분 못할까봐 또 비교하기를 거래계약은 갑과 을 사이에 일어나는 것을 거래계약이라 합니다. 굳이 적어라 그러면 의뢰인과 의뢰인 사이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계약이 있어야만 거래계약이 성립되니까 중개계약에는 개공사가 개입되어 있음으로써 시험에 빠진 적이 없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 사주세요, 팔아주세요라는 중개계약이 두 종류가 있어요. 일반적인 중개계약이 있고 책임을 가지고 영업하는 전속 중개계약이 있는데 전속 중개는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런 단원이 출발을 합니다. 23페이지 일반 중개계약과 지금 말했던 전속 중개계약이 있는데 자, 일반적인 중개계약서는 작성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중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게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4개라서. 자, 1번 중개대상물의 위치와 규모, 물 동그라미 해봅시다. 거래 예정 가격 적어야 됩니다. 가 동그라미. 이 예정 가격을 3억에 사주세요 하면 3억이면 수수료는 얼마다 이렇게 적어야 분쟁이 안 생기겠죠. 보수할 때 수 동그라미. 그리고 개공사와 의뢰인이 준수할 사항 뭐 남향으로 구해주세요. 다음 달 15일까지 준수사항 준.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 지금 읽었던 게 물가 수준을 반드시 기재한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이제 이게 4개니까 쓸데없는 게 막 갖다 붙어요. 뭐 취득에 따른 조세, 공법 사항 막 갖다 붙으니까 물가 수준을 반드시 기재하는데 바로 밑에 일반 중개계약서의 사용은 국토장관의 권장사항이다. 즉 일반 중개계약서 봐요. 일반적인 중개계약서는 작성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권장사항이니까. 근데 작성을 하게 되거든 반드시 4개를 적어야 돼. 물가, 수준. 자,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전속 중개에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단원이 출발을 했고 밑에 중개계약서에 대해서 옳은 것을 찾으시오. 자, 10개 중에 읽으시면서 O, X로 빠르게 표시합니다.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 관계상 빠르게 체크하시고 틀린 게 나오면 그 부분은 집중적으로 보도록 합니다. 집중해서 읽고 O, 읽고 X 합니다.
모두 10개입니다. 오른쪽 페이지 24페이지까지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빠르게 진행합니다. 같이 갑시다. 옳은 것을 찾으시오. 자, 1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을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자, 거기 줄 거 씁니다. 전속중개계약서 줄 하나 끊으시고, 의하지 않거나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자, 지금부터 줄 쫙 긋습니다.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면 등록 취소를 받을 수 있다. 일단 1번 답은 X예요. 왜? 전속중개계약서 의하지 않으면 뽑아서 6월에 업무 정지예요. 근데 정보 공개는 취소할 수 있는 건 맞아요. 아주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자, 전속중개계약서 위반은 뭐라고요? 6월에 업무 정지. 정보 공개는 취소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줄을 딱 껐습니다. 일단 1번 답은 X. 이 개공사가 전속중개계약서 작성 시 기재한 보수는 거래가 성립되었을 때 당사자 약정에 따라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X. 절대로 별도로 약정 못해요. 표대로 딱 받으셔야 돼. X. 3.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는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당해 물건에 대한 정보를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한 공개해야 한다. 맞죠? O. 아주 중요한 지문. O. 4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공사,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등 이런 권리관계를 설명해야 되지. 권리자의 주소, 성명 줄 딱 꺼놓고 밑에다가 인적사항은 절대로 공개하면 안 된다. 이거 보기보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4번 지문 X입니다. 인적사항 절대로 공개하면 안 된다. 5번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X. 내가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했는데 그 사람의 동생이 형님 아파트 내가 살게요. 이렇게 스스로도 거래할 수도 있다. X. 6번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개공사는 중개대상물을 공개하기 위해 반드시 거래정보망에 가입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맞다.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도 공개할 수 있으니까. 7번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개공사는 지정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 중개할 수 없다. 또 X죠. 일반 중개계약은 정보를 공개할 의무는 없지만 거래정보망에 정보를 올리겠다는데 반대할 일은 없죠. X. 8번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를 하면 보수의 범위 내에서 개공사가 소요된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X. 보수의 범위가 아니고 얼마? 50% 범위 내에서죠. 보수의 범위가 아니고 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합니다. X. 9번 전속중개계약이 끝난 다음 날 개공사가 중개를 완성시켜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공사는 의뢰인에 대해서 보수 청구권을 갖는다. 그지요? O. 계약이 체결되면 받는 거잖아요. 그죠? O. 이거 X3 조심하셔야 돼요. 10번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 약정이 있으면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고 축소할 수도 있을 겁니다. O. 동그라미. 자, 그래서 전속중개계약에 관련되는 10개의 지문을 던졌습니다. 반드시 이 범위를 안 벗어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넘어가서 한 문제 더 같이 해봅시다. 2번. 자,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를 비교합니다. 옳은 것을 찾으시오. 1번. 현행 공인중개사법상 개공사는 일반 중개계약의 의뢰를 받았을 때 중개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줄 것입니다.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때문에 X예요. 할 수 있다. 그 일반적인 중개에서는 작성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2번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하되 일반 중개계약서에 대한 보존기간은 명문의 규정이 없다. 맞다. 그래서 답이 이제 2번이 들어가는데 이때 일반 중개서를 1년 후 보관한다라고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X에 X 보관기간 없다. 답은 2번. 자, 3번 최근 판례에 따르면 보수는 계약 자유의 원칙상 내용 결정의 자유에 속하므로
중개계약 체결 시 개공사와 의뢰인 간의 합의로 법정 보수 한도를 배제할 수 있다. 판례는 절대로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X. 4번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개공사는 업무 처리 사항을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로서 통지한다. 문서 통지는 누구? 일반이 아니고 전속 중개계약서일 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X. 5. 양자 모두 중개계약서에 개공사는 서명 및 날인, 그 서명 및 때문에 X입니다.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유일하게 중개계약서는 서명하거나 날인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 또는, 그죠? 나머지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는 전부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는 서명 또는이고 뭐는 서명 및이고 이렇게 고민하면 안 돼요. 무조건 서명 및 날인한데요. 중개계약서만 또는이에요. 유일하게. 그죠? 그래서 그 또는만 딱 잡으시면 됩니다. X. 자, 26페이지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확인 설명, 정보 공개의 비교, 방금 했던 문제 밑에 내려가면 일반 중개사와 전속 중개사의 비교표 잘 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으시고, 자, 넘어가면 27페이지 정보를 공개하는 거래 정보망에 관한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암기표 준비해 놓으셔야 될 겁니다. 10분 쉬었다가 거래 정보망 갑시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 뭐 OX 문제라든지 어떤 요약된 집약된 자료, 뭐 PPT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일일이 출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또 해소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좀 활용할 건데요.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은 거를 내가 다운을 받고 내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작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설치부터 사용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밴드 다운을 어떻게 받냐? 자, 플레이스토어 우리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갈게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를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화면을 제가 이제 좀 크게 보이게끔 해놓은 거라서 여러분 핸드폰에는 아마 맨 위에 여기 검색창이라는 게 있을 건데 여기다가 제목을 넣는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네이버 밴드 아니면 밴드 이렇게 쳐도 돼요. 밴드 치면 제일 상단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요 밴드가 요 초록 색깔 바탕에 B자예요. 밴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자, 2단계 그럼 네이버 밴드를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검색하기 전에 밴드 어플을 누르면 위측 상단에 이 돋보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누르시면 검색 컨트로 가요. 여기다가 우리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치고 엔터 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공수모 관련된 게 나올 건데 제일 상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 33개가 밴드가 나왔는데 그중에 여기가 1등이죠. 자, 그럼 이제 3단계 해당 공수모 밴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첫 화면에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이거든요. 원래 그 수험생들만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시험 정보하고요.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뭐 OX 문제, 뭐 오지선다 문제, 그리고 이제 요약된 자료들 그런 거 공부할 수 있는 활용하는 어떤 밴드고요. 이 강의와 관련된 어떤 특강이 있다거나 할 때 공지사항 같은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자료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요 관련된 자료 관련된 거 어떤 거 있는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로 갈게요. 또 다른 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는 건데 핸드폰으로도 내가 하루에 짬을 내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할 때 1일 그 공부 학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메인 화면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은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해서 시험 과목에 따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올리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읽어본 다음에 여기서 정답과 해설은 바로 보여지면
이거는 암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답 해설은 맨 밑에 안 보이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현재 밑으로 쭉 내리면 인지에 가서 쭉 내리면 요때 답이 나와요.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쓴 거는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댓글 표시 보시면은 이런 거는 표정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서 내가 좋아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 사랑해요 해도 되고 예.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이제 댓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이 되는 경우에 바로 답글을 올릴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예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 밴드를 줄여서 우리 공수모 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업데이트되는 거 개정되는 부분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학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도 받고 매일매일 학습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요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이거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러한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이런 팁이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